유럽의 만성적 분열과 중국의 만성적 통일.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이 같은 일들을 정치적으로 분열된 유럽의 탐험 선단이 항해를 시작했을 때의 경우와 비교해 보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이탈리아인으로 태어났지만 프랑스의 앙주 공의 신하가 되었고 다시 포르투갈 왕의 신하가 되었다. 그러다가 포르투갈 왕에게 서진 탐험을 위한 배를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콜럼버스는 메디나 세도니아 공에게 호소했지만 그 역시 거절했다. 메디나 첼리 공에게도 호소해 보았지만 또 마찬가지였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국왕과 왕비에게 호소하자 그들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다시 요청했을 때는 결국 허락해 주었다. 그 당시 만약 유럽이 통일되어 앞에 세 왕후 중에 한 명이 다스리고 있었다면 남북 아메리카의 식민지화는 무산되었을지도 모른다. 사실 콜럼버스가 5번째 시도에서 수백 명이 넘는 유럽의 군주 가운데 한 명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은 바로 유럽이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하자 다른 유럽 국가들도 스페인으로 흘러드는 불을 목격할 수 있었고 그중 6개국이 아메리카의 식민지화에 더 가담했다. 이와 같은 이야기의 전개는 유럽의 대포, 전기 조명, 인쇄술, 소화기 등등 무수한 혁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모두가 처음에는 유럽 일부 지역에서 무시당하거나 희한한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지만 일단 한 지역에서 채택만 되면 결국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었다. 유럽의 분열에서 비롯된 이 같은 결과는 중국의 통일이 빚어낸 결과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중국 조정은 해외 항해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도 이따금씩 중단을 결정했다. 14세기에는 정교한 수력 방적기의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산업혁명의 문턱에서 물러났고 세계의 시계 제작 기술을 선도하고 있던 기계식 시계를 파기 또는 사실상 전폐해버렸으며 15세기 말 이후에는 기계장치나 기술 전반에 걸쳐 후퇴하게 되었다. 통일의 이 같은 잠재적 해로움은 현대 중국에서도 다시 위력을 발휘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휩쓴 문화 대혁명의 광기 속에서 한 명 또는 소수의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 때문에 전국의 모든 학교가 5년 동안 문을 닫았던 것이다. 중국은 통일되어 있을 때가 많았고 유럽은 언제나 분열되어 있었는데 두 경우 모두 역사가 깊다. 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생산성 높은 지역들은 BC 221년에 처음 정치적으로 통합되었고 그때부터 대체로 그 상태를 유지했다. 중국에서는 문자가 처음 생길 때부터 문자 체계라고는 하나뿐이었으며 장장 2000년 동안이나 문화적 통일성을 지켜왔다. 그러나 유럽은 먼 발치에서조차 정치적 통일을 바라본 적이 없었다. 유럽은 14세기까지도 1000개에 달하는 독립소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1500년에는 500개의 소국이 있었으며 1980년대에는 최소 25개국까지 줄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늘어나서 내가 이 문장을 쓰고 있는 순간에는 40개국에 가깝다. 유럽에는 아직도 45개의 언어가 존재하고 그 모두가 나름대로 변경시킨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더욱 다양하다. 유럽 경제 공동체를 통해 조금이나마 통일을 꾀하려던 시도조차 좌절되고 말 정도로 유럽은 오늘날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유럽에 뿌리박혀 있는 분열 지향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이 정치적 기술적 우위를 유럽에 빼앗긴 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중국의 만성적 통일과 유럽의 만성적 분열부터 이해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지도에서 짐작할 수 있다. 유럽의 해안선은 섬에 버금갈 만큼 고립되어 있는 큰 반도가 5개나 있어 매우 들쑥날쑥하며 각각의 반도에는 모두 독립적인 언어와 민족 집단과 정부가 들어섰다. 반면에 중국의 해안선은 훨씬 완만하며 별개의 중요성을 갖게 된 곳은 인근 한반도밖에 없다. 유럽에는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고 자기들의 언어와 민족성을 유지할 만큼 큰 두 섬이 있고 그중 한 섬은 유럽의 중요한 독립국가의 하나가 될 만큼 크고 또한 유럽 본토와도 가깝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가장 큰 두 섬인 타이완과 하이난조차도 각각 아일랜드 면적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며 최근 타이완이 부상하기 전까지는 둘 다 중요한 독립 강국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일본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탓에 최근까지 아시아 본토로부터 정치적으로 격리되어 있었는데 그레이트 브리튼과 유럽 본토의 경우보다 훨씬 그 강도가 심했다. 그 정도가 심했다. 유럽은 여러 개의 높은 산맥, 알프스, 피레네, 카르파티아, 노르웨이 국경의 산맥 때문에 언어, 민족, 정치 등의 측면에서 각각 독립적인 단위들로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는 반면 중국에서 티벳 고원 동쪽에 있는 산맥들은 그리 대단한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 중국의 중심부는 충적토로 이루어진 비옥한 유역을 가로질러 흐르는 두 개의 큰 강, 양쯔강과 황허강이 있어서 동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두 강 사이를 남북으로 있는 통로들도 비교적 평탄한 편이다. 결국에는 두 강이 운하로 연결되었다. 그 결과 중국은 매우 일찍부터 생산성 높은 두 개의 거대한 핵심 지역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두 지역이라고는 해도 분리 상태가 그리 심하지 않았으며 결국 하나의 핵심 지역으로 합쳐졌다. 그에 비하면 유럽에서 가장 큰 두 개의 강인 라인강과 다뉩뉴 강은 규모가 작아서 훨씬 좁은 지역밖에 연결해 주지 못한다. 중국과 달리 유럽은 작은 핵심 지역들이 여기저기 산재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을 오랫동안 지배할 만큼 큰 지역은 하나도 없고 각 지역이 만성적 독립국가의 중심지다. BC 221년 마침내 중국이 통일되자 그때부터 중국에서는 다른 독립국가가 창건되어도 오래 버텨내지 못했다. 물론 BC 221년 이후에도 몇 차례의 분열 시대가 있었지만 언제나 재통일로 마감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샤를마뉴, 대제, 나폴레옹, 히틀러 등 강력한 정복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통일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절정기의 로마 제국도 유럽 면적의 절반 이상을 지배하지 못했다. 중국이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과 내부의 장애물이 그리 대단치 않다는 점은 처음에는 이점으로 작용했다. 북중국, 남중국, 해안 내륙이 각각 다른 농작물, 가축, 기술, 문화적 특징을 낳아서 그 모두가 차후 통일된 중국의 보탬이 되었다. 예를 들자면 기장재배, 청동기술, 문자 등은 북중국에서 시작되었고 벼농사와 주철기술 등은 남중국에서 발생했다. 이 책에서 나는 대체로 강력한 장애물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기술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의 연결성은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말았다. 어느 한 폭군의 결정은 당장 혁신을 중단시킬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그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유럽의 지리적 분열 상태는 서로 경쟁하는 수십 또는 수백 개의 독립 소국가 혁신의 중심지들을 만들어냈다. 그 중에서 어떤 국가가 특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국가가 그 일을 했고 따라서 이웃 국가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에게 정복당하거나 경제적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유럽의 장애물들은 정치적 통일을 막기에는 충분한 것이었지만 기술과 아이디어의 전파를 중단시킬 수는 없었다. 그리고 중국에서처럼 유럽 전역의 유통망을 한꺼번에 차단할 수 있는 폭군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원주민들이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같은 비교를 통하여 우리는 지리적 연결성이 기술 발전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적당히 연결되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연결성이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은 곳에서 기술은 가장 빠르게 발전했을 것이다. 지난 1000년간 중국과 유럽, 인도와 대륙에서 진행된 기술의 발전 과정은 연결성이 너무 강하고 적당하고 너무 약했을 때 나타나는 각각의 결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유라시아 여러 지역의 역사가 제각기 달라진 데에는 다른 요인들도 함께 작용했다.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의 기마 유목민들은 유라시아 일대에 끊임없는 위협을 가했는데 비옥한 초승달 지대, 중국, 유럽 등 지역에 따라 그 위협의 강도가 각기 달랐다. 그 중에 한 유목민 집단, 몽골족은 결국 이란과 이라크의 옛 관계시설들을 파괴하고 말았지만 아시아의 이들 유목 민족 중에서 헝가리 평원 너머의 서유럽 산림지대까지 차지한 민족은 없었다. 그 밖에 환경적 요인으로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지리적으로 중간 위치에 있어서 중국 및 인도와 유럽을 잇는 교역로를 통제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은 유라시아의 다른 발전된 문명들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상 대륙 내의 거대한 섬과 같았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중국의 상대적 고립 상태는 특히 중국이 각종 기술을 사용하다가 거부한 일들과도 관계가 깊은데, 이는 우리에게 태즈메니아를 비롯한 여러 섬의 경우를 상기시킨다. 어쨌든 이 간략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역사의 가장 광범위한 경향뿐만 아니라 그보다 규모가 작고 단기간에 걸친 역사의 경향에 있어서도 역시 환경적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의 역사는 현대 세계에 유익한 교훈을 던지고 있다. 즉, 상황은 변하는 것이며 과거의 우위가 미래의 우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교훈이다. 혹자는 이 책에서 줄곧 사용했던 지리적 추론이 현대 세계에서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오늘날에는 각종 아이디어가 인터넷을 통해 즉각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화물도 비행기에 실려 하룻밤 사이에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 각지의 사람들 사이에도 전혀 다른 규칙들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마치 타이완, 한국, 말레이시아, 특히 일본 등 신흥 강국들이 부상하는 것도 그 때문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전혀 다르다는 그 규칙들도 잘 살펴보면 종전 규칙의 변형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물론 1947년 미국 동부의 벨 연구소에서 발명된 트랜지스터가 단숨에 13,000km를 건너뛰어 일본에서 전자산업을 촉발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가까운 자이르나 파라과이에서는 트랜지스터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지 못했다. 오늘날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들도 따지고 보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식량 생산을 바탕으로 한 옛 중심지에 편입되어 있던 지역이거나 아니면 그 같은 중심지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자이르나 파라과이와 달리 일본을 비롯한 신흥 강국들이 재빨리 트랜지스터를 이용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국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문자, 금속 기계류,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 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식량 생산을 시작한 두 중심지,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과 아직도 현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직계 후손들이 국가, 현대 중국을 통해서든지 일찍이 두 중심지에 영향을 받던 이웃 지역의 국가,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유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을 통해서든 말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아프리카 원주민 등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 BC 8000년 당시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